죽고 싶으면 혼자 죽지 왜 엄한 사람 앞길을 막고 난리야. 터널 안 자욱한 분진 속에서 안전모를 쓴 남자가 찌그러진 세단 문을 발로 차며 외쳤습니다. 차 안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성그룹 서유진 회장이 갇혀 있었죠.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자함 내 기서부터 구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오만할 정도로 냉정했던 여 회장과 세상에 버림받고 거친 현장을 전전하던 토목 천재의 지독한 악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는 이를 재앙이라 불렀고 누구는 이를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무너진 터널 끝에서 시작된 두 남녀의 위험한 공조,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10년 전의 잔인한 진실까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낙동강이 굽이치는 경남 고속도로 위로 늦가을 해가 기울고 있었죠.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고속도로 본선을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뒷좌석 창가에 서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재킷에 진주 귀걸이, 흐트러짐 하나 없는 단정한 머리카락. 국정감사장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차림새였죠. 유진은 무릎 위에 서류 파일을 올려놓은 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은 강물을 향해 있었지만 시선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비서 이수연이 태블릿 화면을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마린시티 현장 소장이 오후 7시까지 브리핑 준비 완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은 창에서 눈을 거두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어요. 도착하면 바로 현장 들어가. 네. 그리고 오늘 국감 관련해서 보도자료 시간을 조율해야 하는데요. 내일 아침으로 미뤄. 운전석의 기사 박철수가 룸미러로 유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지만 박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국감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원들이 한성건설의 하청 비리를 두고 유진을 거의 2시간 가까이 몰아붙였다는 것을. 유진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또박또박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답변했죠. 그것이 서유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세단이 터널 입구에 가까워졌습니다. 왕복 4차선의 낙동 1터널. 1980년대에 완공된 노후 터널로 외벽 곳곳에 보수 흔적이 얼룩져 있었죠.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차 안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수연이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이 터널 작년에도 보수 공사한 거 맞죠? 왜 이렇게 낡아 보이죠? 박철수가 핸들을 잡은 채 가볍게 대꾸했습니다. 겉만 칠한 거죠, 뭐. 속은 그대로인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터널 천장 어딘가에서 낮고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연이 태블릿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박철수가 미간을 찌푸렸죠. 그리고 채 숨을 들이쉬기도 전에 터널 상부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안반 덩어리들이 쏟아졌어요. 세단의 보닛을 직격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차량 앞부분을 찌그러뜨렸고 에어백이 동시에 터지며 하얀 연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은 뒷좌석에서 앞으로 튕겨나가듯 쏠렸다가 시트에 부딪혔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눈앞이 하였죠. 수연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박 기사님. 앞좌석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차 바깥에서 또 한 번 굉음이 들렸습니다. 2차 붕괴였죠. 분진이 쏟아졌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폐 속으로 먼지가 박혔어요. 유진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과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먼지뿐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에어백에 얼굴을 처박은 채 의식이 없었어요. 수연도 고개를 앞으로 떨군 채 꼼짝하지 않았죠. 유진은 문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당겼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죠. 차체가 완전히 짓눌린 탓에 문틀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발로 창문을 밀어봤지만 힘이 빠져 있었어요. 유진은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안 돼. 유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눈 감으면 안 된다. 눈 감으면 안 돼. 그때 차량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단호한 발소리였어요. 쾅쾅쾅.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이 눈을 돌렸어요. 먼지투성이 창문 너머로 안전모를 쓴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창문에 손전등을 들이대며 안을 살폈어요. 유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공황도 없었고 당황도 없었습니다. 그저 빠르게 상황을 읽고 있었죠. 남자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눈을 감으라는 뜻이었어요. 유진이 눈을 감는 순간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차창이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쏟아졌지만 남자의 두꺼운 장갑이 유진을 향하는 파편을 막아냈어요. 남자가 차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으며 유진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눈, 손가락, 목.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했어요. 의식 있죠. 다리는요. 목소리가 낮고 침착했습니다. 유진이 발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움직여요. 어딘가 끼인 느낌이 있어요. 남자가 손전등으로 유진의 발 쪽을 비췄습니다. 앞좌석 받침대가 충격으로 밀려들어와 유진의 발목 부분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몸을 뒤로 빼더니 트럭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어요. 남자의 작업복 가슴팍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민혁? 유진은 그 두 글자를 눈에 새겼어요. 강민혁은 트럭에서 절단기와 폐타이어 몇 개를 끌고 왔습니다. 터널 안쪽 벽면에 폐타이어를 쌓아 올리며 잔해의 추가 낙하를 막을 임시 지지대를 만들었어요. 손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더니 다시 차 쪽으로 돌아왔어요. 배터리 냄새 나요. 시간 없어요. 숨 참아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은 절단기로 유진의 좌석 벨트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짓눌린 좌석 받침대 사이로 손을 밀어넣어 유진의 발목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팔 나한테. 유진이 팔을 내밀었어요. 민혁이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단단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민혁은 유진을 차 밖으로 끌어내더니 그대로 등에 업었습니다. 잡아요. 유진은 민혁의 어깨를 붙들었어요. 민혁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안의 먼지가 눈을 찔렀어요. 잔해 위를 뛰어넘는 발소리가 터널 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10m쯤 달렸을 때였어요. 쾅! 등 뒤에서 또 한 번 굉음이 터졌습니다. 3차 붕괴였어요. 세단이 있던 자리를 거대한 안반이 덮쳤습니다. 민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터널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민혁은 유진을 안전한 사면 위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렸어요. 유진이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먼지가 섞인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혁이 유진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은 눈물이 나오는지 먼지가 들어간 건지 모를 채로 눈을 깜빡이며 민혁의 얼굴을 봤어요. 안전모 아래 이마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숨이 거칠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앞좌석 두 분이 있어요. 유진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신고 들어갔어요. 전문 구조대 와야 해요. 내가 들어가면 둘 다 위험해져요. 민혁이 짧게 대답했어요. 유진은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민혁은 유진의 상처난 손등에 자신의 작업 수건을 감아줬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에만 집중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민혁이 감아주는 수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물었어요. 이 손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유진은 그 순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구조대 차량이 터널 입구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혁은 구조대원에게 유진을 인계하며 차량 위치와 내부 상황, 붕괴 구역의 범위를 단숨에 설명했습니다. 구조대장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어떻게 이걸 다 파악하셨어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유진이 고개를 돌려 민혁을 봤어요. 민혁은 이미 자신의 트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트럭 문을 열고 노트북을 꺼내더니 사고 직전 자신이 설치해둔 진동 감지 장비의 데이터를 백업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앰뷸런스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고 차가 출발했지만 유진의 눈은 오래도록 그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민혁? 그 이름이 유진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서울 본사에서는 이미 전화기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보좌진으로부터 유진의 사고 소식을 받자마자 회의실 문을 잠갔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준석이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의식불명이라고 했지. 보좌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석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론에 흘려. 회장이 중퇴라고. 그리고 법무팀 불러. 비상경영 승계 절차 오늘 밤 안에 검토해. 보좌진이 굳은 얼굴로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이준석은 잔에 물을 따르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터널. 어느 업체가 보수공사했는지 알아봐. 보좌진이 잠시 멈칫하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요? 이준석이 잔을 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한성 하청 맞으면 현장 폐쇄회로 먼저 정리해야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준석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이준석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전화를 받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등 뒤로 펼쳐졌어요.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이준석의 얼굴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유진이 눈을 떴을 때는 사고 발생 나흘 뒤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박혔어요. 천장이 흰색이었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오른쪽 발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유진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보였어요. 비서실장 김영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유진이 형준을 봤어요. 수연이랑 박 기사. 형준이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 대답했습니다. 두 분 다 중상이지만 살아계세요. 수연 씨는 어제 의식 돌아왔어요. 유진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살아있다. 유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나 구한 사람. 알아봤어. 형준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강민혁? 42살. 서울대 토목공학 수석 졸업. 전 국책연구소 구조안전연구팀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10년 전에 연구소 그만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잘렸습니다. 형준이 태블릿 화면을 유진 쪽으로 돌렸어요. 당시 상관의 연구 데이터 조작을 고발했다가 도리어 조직 내 불화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지방 중소건설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유진이 태블릿을 받아들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강민혁은 현장 안전모를 쓰고 팔짱을 낀 채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유진은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터널 안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눈이 겹쳤습니다. 흔들리지 않던 눈. 비리고발. 어떤 연구소야? 형준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그룹이 발주한 낙동강 구조안전 연구 용역을 수주했던 연구소입니다. 유진의 손이 멈췄어요. 우리 그룹이 발주한. 네. 유진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유진은 가만히 그것을 바라봤어요. 이 남자는 우리 그룹 때문에 조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를 살렸어요. 유진은 형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강민혁의 사무소는 경남 사천시 외곽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어요. 문에는 구조안전연구소라고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죠. 유진은 비서실장 형준과 단둘이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경호원도 없었고 수행 차량도 없었어요. 유진이 직접 그렇게 하라고 했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잠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강민혁이었습니다. 작업복 바지에 낡은 점퍼를 걸친 채였어요. 손에는 빨간 볼펜을 쥐고 있었고 볼펜 끝을 입술에 대고 있다가 유진을 보는 순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퇴원했군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고 옆으로 비켜서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사무소 안은 좁았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설계 도면들. 바닥에는 현장 사진이 든 파일들이 쌓여 있었고 창가에는 진동 측정 장비가 줄지어 놓여 있었죠. 유진은 그 공간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정부 부처 회의실보다 좁고 회삿집 창고보다 낡았어요. 그런데 묘하게 밀도가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가 이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 쌓아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민혁이 의자 하나를 유진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보상 얘기하러 오셨으면 짧게 하죠. 필요 없으니까. 유진이 의자를 당기며 앉았어요. 보상 얘기 아니에요. 민혁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유진이 형준에게 눈짓했어요. 형준이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터널 사고 현장 데이터요. 당신이 그날 백업한 파일이랑 같은 자료인지 확인해 주세요. 민혁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수치를 짚어가며 아래로 훑어 내려갔죠. 1장, 2장, 3장. 그리고 멈췄어요. 민혁이 유진을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국토부 긴급조사팀에서 받은 거예요. 공식 루트로. 민혁이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이 수치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 민혁이 3번째 장의 하단을 볼펜으로 짚었어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2차 붕괴 직전 3.4초 동안의 진동 데이터. 유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게 왜 빠진 거죠? 민혁이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누군가 지운 거죠. 그 3.4초 안에 이 터널이 왜 무너졌는지가 다 담겨 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민혁을 똑바로 봤어요. 그 데이터 당신한테 있죠? 민혁이 유진을 봤습니다.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민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더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의 낡은 골목을 내다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 터널 보수 공사, 한성건설 하청업체가 했다는 거 알죠? 유진이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보수 공사감리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요. 민혁이 유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유진의 턱이 살짝 굳었습니다. 말해봐요. 민혁이 창가에서 돌아섰어요. 유진과 눈을 맞추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빠요. 이준석 부회장. 형준이 숨을 들이켰어요.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유진은 그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지웠겠죠. 맞아요. 그 3.4초 데이터엔 진동 패턴이 담겨 있어요. 대형 화물차의 자연 진동이 아니에요. 외부 충격이에요. 계획된 거라는 거죠. 민혁이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위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터널에 당신이 탄다는 거 미리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유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어요. 유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같이 일해줘요. 민혁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나한테 한성그룹 일 맡기겠다고요. 마린시티 프로젝트요. 특수감찰팀장 자리예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정권이에요.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돼요. 민혁이 유진을 한참 봤습니다. 왜 나예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당신은 우리 그룹 때문에 한번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정확하게 볼 거예요. 봐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볼 거라는 거 알아요. 민혁이 유진을 봤습니다. 오래 아무 말 없이. 유진도 피하지 않았어요. 민혁이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언제 출근해요? 유진의 입술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내일. 마린시티 현장은 경남 남해안 바닷가를 매립한 부지 위에 세워지고 있었어요. 초고층 주거타워 2동과 상업시설, 해양공원을 포함한 복합개발 단지였습니다. 사업비만 2조가 넘는 한성그룹의 10년 수건 사업이었죠. 민혁이 현장에 도착한 첫날 아침,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직접 걸었어요. 지하 기초공사 구역부터 시작해서 타워 1동, 2동의 골조 구간까지 발걸음이 멈추는 곳마다 무릎을 꿇고 콘크리트 표면을 손으로 짚었어요. 두드려보고 귀를 댔다가 다시 일어나 도면을 꺼내 숫자를 맞춰봤죠. 함께 붙어 다니던 현장 팀장 오상진이 슬쩍 물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민혁이 도면에서 눈을 들었어요. 지하 3층 메인 기둥 콘크리트, 언제 타설했어요? 오상진이 머뭇거렸습니다. 한 달 전인데요. 양생 기간 제대로 줬어요. 오상진이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공기 맞추느라. 민혁이 도면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전수조사예요. 지하 기둥 전체, 코어 샘플 뽑아서 강도 측정. 오상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걸 하면 공기가 최소 3주는. 공기 문제는 내가 책임져요. 민혁이 오상진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상진이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이준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준석은 서울 본사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신규 감찰팀장이 현장 조사를 멈추고 기둥 전수 검사를 지시했다고. 네, 부회장님. 오늘 아침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준석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법적 근거가 있어. 감찰팀장이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이. 보좌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권을 부여하셨다는 공문이 있어서요. 이준석이 웃었어요. 소리 없이 입술만 늘어났습니다. 그래. 유진이가 제 발로 판 거네. 이준석은 수아들을 3명 불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강민혁, 이 친구 약점 찾아봐. 없으면 만들어. 민혁은 이틀 만에 마린시티의 핵심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메인 타워의 설계가 해안가 강풍 하중을 기준치의 절반으로 축소 적용한 채 시공비를 낮추도록 조작되어 있었어요. 집안 침하 가능성도 검토 자체를 생략한 흔적이 역력했죠. 민혁이 유진에게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유진은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 보고서를 덮으며 유진이 말했어요. 이걸 이준석이 알고 있었을까요? 민혁이 유진을 봤습니다. 알고 지시한 거죠. 유진이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어요. 손등의 흉터가 형광등 아래 하얗게 빛났습니다. 증거 확보예요. 이준석이 설계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거 하고 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현장 보안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서울에서 사람들이 왔는데요. 부회장님 측 관계자라고 합니다. 서류를 좀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무실 접근을 요청하는데요. 민혁이 보안팀장을 봤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네. 보안팀장이 나갔습니다.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어요. 유진이 눈으로 따라봤습니다. 이미 클라우드에 올려뒀어요. 여기 있는 건 빈 껍데기예요. 유진이 민혁을 봤습니다. 언제? 사무실 들어온 첫날부터. 유진이 잠시 민혁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민혁이 외장하드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뭐려? 당신이 이쪽 편인 게요. 민혁이 서랍을 닫고 유진을 봤어요. 나는 편이 없어요. 그냥 구조물이 안전한 쪽이에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진이 현장 숙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동현이 나타났어요. 서동현, 22살.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걸친 채 현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동현아, 어떻게 여기까지? 동현은 유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사무실 안을 살폈어요. 민혁이 책상에 앉아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동현이 성큼성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진이 다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동현이 민혁의 책상 앞에 서더니 두 손을 책상 위에 짚었어요. 민혁이 도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동현의 얼굴이 벌개져 있었어요. 당신이 강민혁이에요. 민혁이 대답하지 않고 동현을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뭔 짓 하는 거예요? 유진이 동현의 팔을 잡았어요. 동현아. 동현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있어. 나 지금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동현이 민혁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민혁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동현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막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잡았을 뿐인데 동현의 팔이 더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현이 민혁을 노려봤어요. 민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동현보다 반뼘쯤 컸어요. 따라와요. 민혁이 동현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유진이 따라가려 하자 민혁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회장님은 여기 계세요. 유진이 멈췄습니다. 민혁은 동현을 데리고 공사 중인 타워 1동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골조 건물, 계단을 올라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어두웠어요. 민혁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민혁이 기둥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전등으로 기둥 표면을 비췄어요. 이거 봐요.
동현이 팔짱을 낀 채 다가섰습니다. 기둥 표면 곳곳에 실금이 가 있었어요. 이 기둥, 이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메인 기둥이에요. 지금 강도가 설계 기준치의 절반도 안 나와요. 민혁이 손전등을 다른 기둥으로 옮겼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3층 전체가 이래요. 동현이 팔짱을 풀었어요. 이게 무너지면 위에 올라설 사람들 한꺼번에 내려앉아요. 민혁이 동현을 봤습니다. 여기에 몇 세대 들어올 것 같아요. 동현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2000세대 넘어요.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을 거예요. 민혁이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했어요. 나는 당신 어머니한테 먼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둥들이 제대로 서게 하려는 거예요. 동현이 어둠 속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민혁이 손전등을 다시 켜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동현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둥을 손으로 짚어봤어요.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손 아래서 미세하게 뭔가 바스러지는 느낌이 났어요. 동현은 손을 거두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천장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 이준석의 수하 2명이 민혁의 숙소에 침입했습니다. 민혁이 없는 사이 서랍을 열고 컴퓨터 본체를 뜯어냈어요. 하드디스크를 꺼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민혁이 숙소로 돌아왔어요. 열린 서랍을 보고 뜯긴 컴퓨터를 봤습니다. 민혁은 한숨을 쉬지 않았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클라우드 접속창이 떴어요. 민혁이 로그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네. 그리고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화면 안에 데이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혁은 다른 창을 하나 더 열었어요. 숙소 안에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두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민혁이 화면을 캡처하며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찍힌 거 보내요. 확인해요. 잠시 뒤 유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봤어요. 수고했어요. 민혁이 노트북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유진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봤어요. 수고했어요.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눈에 걸렸습니다. 민혁은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밤바다가 까맣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서울 한성그룹 본사 빌딩은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로비에서부터 공기가 달랐어요. 경비원들이 평소보다 2배는 많았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준석 측 보안 요원들이 줄을 섰죠. 유진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세단에서 내리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스캔들 보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강민혁 감찰팀장과의 관계를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준석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건 회장님 해임을 위한 거 아닙니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밀며 바짝 다가섰어요. 유진이 그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걸었습니다. 형준이 기자들 사이를 막아서며 유진의 뒤를 따랐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형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 12명 중 7명이 이준석 부회장 쪽이에요. 숫자상으로는 알아요. 유진이 짧게 끊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유진은 정면을 봤습니다. 품 안에 민혁이 준비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두툼했습니다. 그 무게가 손에 느껴졌어요. 이사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12명의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상석에는 이준석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이 반듯했고 넥타이가 곧았습니다. 유진을 보며 이준석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반가운 척, 그러나 눈은 웃지 않는 그 표정. 유진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오빠, 속으로만 불렀어요. 유진이 자리에 앉자 이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오셨으니 시작하죠. 이준석이 손짓하자 보좌진이 각 이사 앞에 서류를 한 장씩 돌렸어요. 오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영진 도덕성 문제로 인한 긴급 회의만. 둘째, 비상경영체제 전환 및 신임 회장 선임. 이준석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서유진 회장과 외부 인사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이준석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저택 창문 너머로 찍힌 사진이었어요. 민혁이 유진의 어깨를 짚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각도와 빛 때문에 오해하기 딱 좋게 찍혀 있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진은 스크린을 봤어요. 그 사진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준석이 말을 이었어요. 이 사진 외에도 심야 단독 면담, 저택 내 동거 정황 등. 그때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이준석이 말을 멈췄어요. 유진이 형준에게 눈짓했습니다. 형준이 들고 있던 파일을 각 이사 앞에 돌렸어요. 마린시티 프로젝트 구조안전 감찰 최종 보고서입니다. 유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보시기 전에 먼저 이걸 보시죠. 회의장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마린시티 지하 3층 현장의 실시간 화상이 떴습니다. 균열이 간 기둥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현장 음성이 깔렸습니다. 민혁의 목소리였어요. 지금 보시는 게 지하 3층 메인 기둥 16개입니다. 설계 강도 기준치 대비 실측 강도 평균 43%예요. 이 상태로 상부 골조 올라가면 완공 후 5년 이내에 부분 붕괴 가능성이 있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준석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 영상은 조작입니다. 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유진이 이준석을 봤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국토부 긴급안전진단팀이 판단할 거예요. 오늘 오전 10시에 신청서 접수했어요. 이준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어요. 서동현이었습니다.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동현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동현이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동현을 봤어요. 동현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준석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현이 왜 여기? 동현이 파일을 회의장 중앙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삼촌, 이거 뭔지 알죠? 이준석이 파일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동현이 이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준석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 원본이에요. 마린시티 시공비에서 빼돌린 금액, 하청업체 리베이트 내역, 그리고 동현이 잠시 멈췄습니다. 10년 전 낙동강 구조안전 연구 용역 데이터 조작에 투입된 자금 흐름까지.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이준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삼촌한테. 동현이 이준석을 봤어요.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먼저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준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뒷문이 열렸어요. 이준석의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명이 넘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에 귀에 이어피스를 꽂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서자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이준석이 유진을 봤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진아, 이쯤에서 끝내자. 너도 알잖아. 이 싸움에서 네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유진이 이준석을 봤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더 잘 알겠지. 이미 진 싸움이 어떤 건지. 이준석이 손짓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유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장 입구에서 민혁이 나타났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 2명이 민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혁이 멈추지 않았어요. 첫 번째 요원의 팔을 잡아 비틀며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두 번째 요원이 달려들었어요. 민혁이 무게 중심을 낮추며 요원의 몸을 받아 옆으로 흘렸습니다. 요원이 바닥을 짚으며 쓰러졌어요. 민혁이 유진 앞으로 왔습니다. 다른 요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민혁은 유진을 등 뒤로 밀어 세운 채 요원들과 맞섰습니다. 어깨가 넓었어요. 등이 단단했습니다. 유진은 민혁의 등 뒤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 신호가 가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유진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에요. 30초 뒤 회의장 바깥 복도에서 발소리가 쏟아졌어요.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이준석의 보안 요원들이 멈칫했어요. 이준석이 뒷문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구로 향했어요.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밀고 올라갔습니다.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헬리포트 위에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로고가 붙은 검은 차량 3대가 헬리포트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준석이 멈췄습니다. 바람이 옥상을 가로질러 불었어요. 이준석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눌렀어요. 마린시티 현장의 특정 구역 발파 장치 원격 제어 앱이 열렸습니다. 이준석의 엄지가 빨간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건물을 태우더라도 증거를 없애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마린시티 현장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민혁은 회의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봤습니다. 현장 CCTV 알림이 떠 있었어요. 민혁이 유진을 봤습니다. 현장에 발파 신호 들어갔어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거기 지금 인부들이 200명 넘어요. 민혁이 돌아섰습니다. 유진이 민혁의 팔을 잡았어요. 기다려요. 민혁이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의 손이 민혁의 팔을 꽉 쥐고 있었어요. 위험해. 민혁이 유진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그 사람들도 집에 가야죠. 유진의 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민혁이 뛰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며 현장 오상진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전원 대피. 지하부터 시작해. 뛰어. 오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파실이 지하 4층인데요. 알아요. 내가 갈게요. 민혁이 전화를 끊었어요.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마린시티 현장에 도착하자 인부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민혁이 차에서 내리며 오상진에게 소리쳤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지하 3층에 아직 3명이 있어요. 민혁이 헬멧을 집었으며 지하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지하 3층에서 겁에 질린 인부 3명을 찾아냈습니다. 따라와요. 뛰어요. 인부들을 이끌고 계단을 올라왔어요. 인부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확인하고 민혁은 다시 지하로 뛰었습니다.
지하 4층 발파실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민혁이 손전등을 켰어요. 발파실 안에 복잡한 회로판이 있었습니다. 이준석의 수하들이 설치한 장치였어요. 민혁이 회로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전등을 입에 물었어요. 두 손으로 회로를 짚어나갔습니다. 어디서 신호가 오는지, 어디로 이어지는지,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메인 칩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양쪽을 확인한 뒤 공구를 꺼냈어요. 칩을 절단했습니다. 경보음이 멈췄어요.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혁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발파실 한쪽 벽면에서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이준석의 수하가 설치해둔 보조장치였어요. 메인 칩이 절단되자 오작동한 장치가 천장에 고정된 철근 다발을 풀어버렸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든 순간 철근들이 쏟아졌어요. 몸을 옆으로 굴렸습니다. 철근 더미가 민혁의 왼쪽 다리와 등 아래를 덮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지하 발파실을 울렸습니다. 민혁은 신음을 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문 채 팔로 상체를 지탱하려 했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손전등이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어요. 민혁은 바닥을 짚은 채 버텼습니다. 버텼지만 버팀이 점점 작아졌어요.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옥상에서 검거된 이준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갔어요. 헬기는 뜨지 못했습니다. 이준석이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서울 도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빌딩들 사이에 한성그룹 본사 건물이 우뚝했습니다. 이준석이 그 건물을 봤죠.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유진은 마린시티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오상진이 뛰어왔습니다. 지하 발파실의 소장님이 유진이 오상진을 지나쳐 달렸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갔죠. 지하 4층 발파실 문을 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바닥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철근 더미 아래 민혁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흘렀어요. 눈이 감겨 있어도 유진이 민혁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혁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민혁? 유진이 민혁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차가웠습니다. 유진이 뒤를 돌아 소리쳤어요. 구조대. 빨리. 구조대가 들어왔습니다. 민혁의 몸을 덮은 철근 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냈어요.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민혁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유진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혁이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갔어요. 유진이 그 옆을 따라 걸었죠. 발파실 바닥에 민혁의 안전모가 떨어져 있었어요.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발이 멈췄어요. 안전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었어요. 발파실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철근들이 쏟아진 자리였어요. 유진은 그 구멍을 봤죠. 그리고 안전모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앰뷸런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은 10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은 벗어 옆에 두었어요. 흰 블라우스 소매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민혁의 안전모가 들려 있었어요. 동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 곁에 있었죠.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진이 일어섰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의사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뇌에 부종이 생겼어요. 척추 신경도 압박을 받았고요.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이게 언제 돌아올지는 장담을 못해요. 유진이 의사를 봤어요. 최악의 경우는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장기 코마 가능성이 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나서야 유진은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안전모를 가슴에 얹은 채로 동현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은 눈을 감은 채 아들의 손을 쥐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만 차갑게 빛났죠. 민혁이 코마 상태에 빠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병원 특실 복도 끝에 임시 책상이 놓였습니다. 비서실장 형준이 노트북과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유진은 그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재킷 단추를 모두 채운 채였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이 힐끔 쳐다봤죠. 재벌 회장이 병원 복도에 집무실을 차렸다는 게 믿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형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준석 부회장이 오늘 오전부터 진술을 바꿨어요. 묵비권 행사하다가 갑자기요. 유진이 보고서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물었어요. 뭐라고 했어? 변호인 접견 거부하고 직접 진술하겠다고 했답니다. 유진이 보고서를 덮었어요. 형준을 봤습니다. 내가 보낸 거 받았겠지. 형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 전날 밤 검찰 수사관을 통해 이준석에게 문건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남편 서재환의 사고 차량 브레이크 장치 분석 보고서였어요. 10년 전 사고 당시 정비소에서 일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전직 직원이 유진에게 몰래 건넨 자료였죠.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유진은 그 자료를 5년 넘게 금고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꺼낼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꺼내는 순간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직면해야 했으니까요. 형준이 말을 이었어요. 이준석 부회장이 자백 시작했어요. 10년 전 사고 관련해서도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유진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동현이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할게요. 형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오후 유진은 동현을 병원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유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동현아. 동현이 유진을 봤어요. 유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딱딱하지 않았어요. 어딘가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오래 버텨온 것이 겨우 서 있는 것 같기도 했죠. 아버지 사고. 유진이 말을 잇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어요. 사고가 아니었어. 동현이 굳었습니다. 삼촌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끝을 내려다봤어요. 손을 쥐었다가 폈다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동현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삼촌 편 들었잖아. 엄마한테. 유진이 동현의 어깨를 잡았어요. 몰랐으니까. 그래도 동현아, 네가 그날 이사회장의 파일 들고 들어온 거잖아. 동현이 유진을 봤어요. 유진이 동현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동현이 다시 발끝을 봤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민혁 씨, 언제 깨어나? 유진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민혁 씨한테 할 말 있어. 깨어나면. 유진은 동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이전보다 넓어 보였어요.
아니면 유진이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인지도 몰랐죠. 이준석의 자백이 마무리되던 날 저녁 유진은 검찰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준석이 개입한 인물들의 명단이 형준의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유진은 그 명단을 복도 책상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정계 인사 5명, 건설 카르텔 관련 기업 대표 8명, 언론사 간부 2명. 유진이 명단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전부 공개해요. 내일 아침. 형준이 멈칫했어요. 명단 공개하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었으면 처음부터 이런 짓 안 했겠죠. 유진이 명단을 형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법무팀이랑 밤새 검토해요. 빠지는 사람 없게. 형준이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유진은 다시 민혁의 병실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민혁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등에 링거가 꽂혀 있었죠. 유진이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어요. 민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어요. 이렇게 조용한 민혁을 보는 게 낯설었습니다. 항상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도면이든 현장이든 유진이든 늘 눈이 살아 있었죠. 유진이 민혁이 집필했던 논문 파일을 열었습니다. 형준이 민혁의 연구소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유진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어 읽었어요. 낮고 또렷하게. 기초 설계의 핵심은 하중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중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을 미리 찾아 그곳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유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민혁의 손을 봤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유진이 계속 읽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병실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은 논문을 덮고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수첩 첫 장에 날짜를 썼어요. 그 아래에 썼습니다. 오늘도 논문 읽어줬어요. 민혁 씨가 좋아하는 챕터 3번이요. 기초 설계 부분. 읽다가 당신 생각났어요. 이 사람은 구조물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도 그렇게 받겠구나 싶어서 가장 무거운 걸 짊어지는 곳을 제일 먼저 단단하게 만들려 한 사람. 그래서 터널에서도 뛰어들었겠구나. 유진이 펜을 멈췄어요.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빨리 깨어나요. 유진은 수첩을 덮었어요. 민혁의 손 옆에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준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유진이 형준을 봤어요. 이준석 부회장 배우 카르텔 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회장님 제거 관련해서 마지막 지시가 내려갔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병원 보안 이미 강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형준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상대가 의료진으로 위장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내부 루트를 쓴다는 거예요. 유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혁 씨 병실 앞 경호 2배로 늘려요. 병원 내부망 접근 기록 전부 뽑아서 확인하고요. 네. 형준이 나갔어요. 유진은 다시 민혁을 봤습니다.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어요. 유진이 민혁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얹은 채 있었죠. 열흘이 지났어요. 해외에서 초빙한 신경외과 의사가 민혁의 뇌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뇌 안쪽에 박힌 미세 파편이 문제였어요. 이걸 제거하면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수술 자체의 위험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진이 의사 앞에 앉았어요. 수술하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결정하셔야 하는데 가족분이. 유진이 의사를 봤어요. 내가 결정해요. 의사가 유진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으로. 유진이 의사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결정한다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유진은 병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복도 밖에 세웠죠.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유진이 민혁의 침대 옆에 앉아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주변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당신이 깨어나면. 유진이 민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우리 회장이고 소장이고 그런 거 없이 만나요. 그냥 사람으로.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죠. 당신이 좋아하는 현장, 어디든 같이 가요. 안전모도 쓸게요. 유진이 웃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웃으면서 눈물이 흘렀죠.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요.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거 민망하잖아요. 유진은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창밖 불빛들이 흔들려 보였죠. 수술은 다음 날 오전 8시에 시작됐어요. 유진은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았습니다. 동현이 옆에 앉았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봤어요. 수술실 앞 빨간 불이었습니다. 형준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죠. 유진 앞에 하나를 내려놓고 동현 앞에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아무도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커피에서 김이 올라왔다가 사라졌죠.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동현이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유진은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정면을 봤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진이 그 손을 반대 손으로 덮었죠. 4시간째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섰죠.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어요. 파편 제거 성공했어요. 수술 자체는 잘 됐습니다. 유진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죠. 그런데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의식은 아직이에요. 뇌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동현이 유진의 옆에 섰죠. 유진은 수술실 문을 봤어요. 닫힌 문이었습니다. 유진이 작게 말했죠. 기다리면 돼. 동현이 유진을 봤어요. 유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기다리면 된다고.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았죠. 커피잔을 집어들었어요. 식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식은 커피를 천천히 마셨죠. 한 모금, 두 모금. 쓴맛이 혀에 남았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유진은 빨간 불을 봤죠. 꺼지지 않았어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유진은 병실 옆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뻣뻣했고 등이 당겼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유진이 몸을 일으키며 민혁의 침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민혁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천천히. 담요 위에서 검지 하나가 오므라들었다가 펴졌어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혁의 손 옆으로 다가갔죠.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유진이 복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어요. 민혁의 손을 확인하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민혁의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빛을 비췄죠. 동공이 반응했어요. 의사가 유진을 봤습니다. 깨어나고 있어요. 유진이 그 말을 들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 팔걸이를 짚으며 겨우 섰죠. 2시간 뒤였습니다. 민혁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에 박혔는지 미간을 찌푸렸죠. 유진이 민혁의 침대 옆에 바짝 앉은 채 그 얼굴을 봤습니다. 민혁의 눈이 천장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죠. 유진이 말했어요. 민혁 씨. 민혁이 유진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죠. 유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예요. 서유진. 민혁의 눈이 유진의 얼굴 위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알아보는 눈빛이 아니었죠.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민혁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누구세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혁 씨, 나예요. 서유진. 민혁이 다시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의사가 유진을 침대에서 멀리 데려갔어요. 복도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행성 기억상실이에요. 유진이 의사를 봤죠. 무슨 말이에요? 수술 과정에서 뇌 압박이 있었어요. 일부 기억이 지워진 거예요.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는 거라서 지금 환자분은 약 1년 전 이전 기억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유진이 의사의 말을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기억을 주입하려 하면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떠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에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의사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민혁이 자신을 모른다는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터널에서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이, 발파실에서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낯선 사람 보듯 봤다는 게. 유진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섰어요. 무너지면 안 됐죠. 민혁이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유진이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혁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입구에서 휠체어를 세웠죠. 민혁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 앞으로 걸어갔어요. 차 준비해뒀어요. 저택으로. 민혁이 유진을 봤습니다. 저는 제 집으로 갈게요. 유진이 멈췄어요. 민혁 씨 집은? 사천이요. 연구소 위 빌라. 유진이 민혁을 봤죠. 민혁의 눈에 유진을 향한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걸 말하는 얼굴이었어요. 유진이 잠시 입술을 모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민혁이 병원 입구에서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어요. 유진이 형준에게 눈짓했습니다. 형준이 조용히 차를 민혁 앞에 댔죠. 민혁이 형준을 봤어요. 사천까지 부탁합니다. 형준이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유진은 차가 멀어지는 걸 봤죠. 병원 입구에 혼자 서서 바람이 불었어요. 유진이 재킷 단추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포기할 수 없었어요. 유진이 생각해낸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억지로 기억을 주입할 수 없다면 민혁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했어요. 유진은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가고 연결됐죠. 마린시티 현장 마무리 공사 때문에 연락드리는 거예요. 설계 오류 검토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요. 민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쪽 직원이 아닌데요. 알아요. 외부 자문이에요. 조건은 맞춰드릴게요. 민혁이 또 잠시 말이 없었죠. 언제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
민혁이 현장에 나타난 건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손에 도면을 들고 있었죠. 유진이 현장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유진을 봤어요. 어디부터 보면 돼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지하 3층부터요. 두 사람이 지하로 내려갔어요. 민혁이 기둥들을 짚어나갔습니다. 손가락이 균열 사이를 훑었죠.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도면을 펼치고 수치를 맞춰봤습니다. 유진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봤어요. 민혁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여기 기둥 4개 추가 보강 들어가야 해요. 설계대로면 30년 버티기 어려워요. 유진이 대답했죠. 어떻게 보강해요? 민혁이 도면에 선을 그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유진은 들으면서 메모했어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민혁이 말하고 유진이 듣던 그 방식. 그런데 민혁은 몰랐죠. 자신이 이 여자와 이미 수백 번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걸. 현장을 돌고 나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오상진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민혁이 커피를 받아들고 사무실 안을 둘러봤죠. 벽에 설계 도면들이 붙어 있었어요. 민혁이 그 도면들을 훑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유진이 민혁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민혁이 직접 수정해서 붙여놓은 도면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가득 메모가 적혀 있었죠. 민혁이 그 도면을 봤어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내 글씨인데. 유진이 민혁을 봤어요. 맞아요. 내가 여기 있었어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있었어요. 민혁이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빨간 메모를 짚어봤죠. 필체가 자신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쓴 건지 기억이 없었어요. 민혁이 유진을 봤습니다. 나랑 일한 적 있어요. 있어요. 얼마나요? 유진이 민혁을 봤죠. 대답하기까지 잠깐 시간이 걸렸어요. 꽤 됐어요. 민혁이 다시 도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준석의 잔당 중 한 명이 민혁에게 접근했어요. 현장 외부에서 기다리다가 민혁이 나오자 다가섰죠. 강 소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민혁이 남자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한성그룹 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민혁이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봤죠. 안에 사진들이 있었어요. 유진과 민혁이 저택에서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밤늦게 같은 공간에 있는 장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문서가 있었죠. 민혁의 감찰 조사 자료들을 유진이 이용해 이준석을 제거하고 그룹을 독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혁이 문서를 읽었어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 소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한 거예요. 서유진 회장이 소장님 조사 결과를 자기 입맛대로 편집해서 검찰에 넘긴 거라고요. 민혁이 문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남자를 봤죠. 이거 어디서 났어요? 한성 내부에서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민혁이 봉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남자가 뒤에서 말했죠.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 여자가 소장님한테 숨기는 게 있어요. 민혁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민혁이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투를 봤어요. 그리고 민혁을 봤죠. 민혁이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유진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민혁이 유진을 봤어요. 내가 이용당한 거예요. 유진이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다 거짓이에요. 조작된 거예요.
민혁이 유진 앞에 섰죠. 내 기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유진이 민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믿어야 해요. 민혁이 유진을 봤어요. 오래. 그리고 말했습니다. 믿으라고요. 나한테 숨긴 것도 있으면서. 유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유진이 민혁을 봤죠.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민혁이 기다렸습니다. 유진이 말했어요. 당신이 기억을 찾아야 해요. 내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민혁이 유진을 봤습니다. 눈이 싸늘했어요. 편할 때만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죠. 민혁이 돌아섰어요. 유진이 민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민혁 씨. 민혁이 멈췄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모른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민혁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유진의 손이 팔에서 떨어졌습니다. 민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유진이 그 문을 봤어요. 오래 봤죠.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눈가를 눌렀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막았죠. 막히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손으로 눈가를 가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열린 창으로 들어왔죠. 책상 위의 서류들이 살짝 들렸다가 가라앉았어요. 민혁이 두고 간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흘러나와 있었어요. 유진과 민혁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찍힌 거였어요. 민혁이 도면을 들고 유진이 옆에서 메모를 하는 장면이었죠. 유진이 그 사진을 봤습니다. 몸을 구부려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민혁의 얼굴을 봤죠. 저 눈이 지금은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서는 유진 쪽을 보고 있었어요. 뭔가를 말하는 것처럼. 유진이 사진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기다리면 된다고. 기다리면 된다고. 유진은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병원 문을 나서는 강민혁의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실리지 않아 휘청거릴 때마다 곁을 지키던 간호사가 강민혁의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죠. 강민혁은 그 손을 가볍게 밀쳐내며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옆에 서유진이 서 있었어요. 서유진은 차 문을 열어둔 채 강민혁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민혁은 멈춰서서 서유진을 빤히 바라보았죠.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고 오히려 낯선 불청객을 보는 듯한 경계심만 가득했습니다. 서유진이 차 문을 더 넓게 열며 말했습니다. 차 준비해뒀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거기서 재활 치료도 받고 몸부터 추슬러야죠. 강민혁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유진 회장님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제가 왜 그쪽 집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저는 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서유진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강민혁 씨 집은 지금 비어 있잖아요. 몸도 성취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강민혁이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천에 있는 제 사무실 겸 집이 비어 있든 말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서 신세 지는 성격 아니라는 건 비서실장님이 더 잘 알 텐데요. 강민혁은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 김영준을 힐끗 쳐다보고는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서유진은 멀어지는 택시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바람이 불어 서유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서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영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뒤를 밟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서유진이 재킷깃을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가게둬요. 억지로 붙잡는다고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사람 하나 붙여서 사천집 근처에서 살피게만 해요. 사천의 낡은 빌라로 돌아온 강민혁은 짐을 풀지도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정체 모를 설계 도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강민혁은 도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린시티 지하 구조 보강 계획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자신의 필체로 빼곡하게 메모가 남겨져 있었어요. 강민혁은 머리를 감싸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자신이 왜 이런 거대 프로젝트의 핵심 도면을 가지고 있는지,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왜 자신에게 집착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어요. 서유진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강민혁 씨, 마린시티 현장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어요. 설계한 사람이 당신이라서 당신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부탁하는 거예요. 강민혁이 책상 위의 도면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라.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공짜로 일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서유진이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맞춰줄게요. 내일 아침 10시에 현장 사무실로 오세요. 차는 보내지 않을 테니 직접 오시고요. 다음 날 오전 마린시티 공사 현장은 굉음과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강민혁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 입구에 나타났죠. 서유진은 안전모를 쓴 채 현장 입구에서 강민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인사도 없이 곧장 지하 공사구역으로 내려갔어요. 강민혁은 랜턴을 비추며 기둥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을 손으로 훑던 강민혁이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이 기둥, 안쪽 철근 배근이 잘못됐어요. 하중을 못 버팁니다. 누가 이따위로 시공을 허락한 거죠? 옆에서 지켜보던 현장 팀장 오상진이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소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한 건데. 아, 기억을 못 하시지. 강민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오상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서유진이 강민혁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강민혁 씨가 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설계가 조작된 걸 당신이 찾아냈던 거예요. 지금 그 뒤처리를 다시 하고 있는 거고요. 강민혁은 서유진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올라온 강민혁은 서유진이 내민 커피를 밀쳐두고 물었습니다. 나랑 무슨 사이였습니까? 단순히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서유진이 창밖을 내다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서로의 목숨을 구한 사이였어요. 터널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당신은 나를 위해 죽을 뻔했고 나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걸었죠. 강민혁이 코웃음을 치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군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당신은 그저 돈 많은 회장님일 뿐이에요. 서유진이 뒤를 돌아 강민혁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당신의 실력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새겨져 있잖아요. 현장을 떠나려는 강민혁의 앞을 정체불명의 남자가 가로막았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서류 봉투를 내밀며 은밀하게 속삭였죠. 강 소장님, 서유진 회장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소장님이 사고 난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강민혁은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교묘하게 조작된 서류들에는 서유진이 강민혁의 기술을 가로채기 위해 사고를 방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강민혁은 분노로 손을 떨며 서유진의 사무실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유진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온 강민혁을 보고 놀라 일어났죠. 강민혁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던지며 외쳤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당신, 나를 이용해서 당신 오빠를 쳐내고 그룹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내 기억이 없다고 사람 바보로 만드는 것도 유분수지. 서유진이 서류를 훑어보고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강민혁을 보았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강민혁 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 마음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냐고요. 강민혁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당신이 무섭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재벌들이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 내가 제일 혐오하는 일입니다. 서유진이 눈물 어린 눈으로 강민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민혁 씨,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강민혁은 서유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서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강민혁이 떨어뜨리고 간 개인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서유진이 매일같이 기록했던 간병일지와 민혁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빌라로 돌아온 강민혁은 분노를 사기지 못한 채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다 외투 주머니가 가벼운 것을 느끼고 멈춰섰죠. 수첩을 어디다 뒀지? 강민혁은 아차 싶어 다시 현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미 해는 지고 사방은 어두워진 상태였어요. 현장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자신의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홀린 듯 수첩을 집어들고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민혁 씨, 오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의사는 희망을 가지라고 하지만 나는 겁이 나요. 당신이 없는 세상은 너무 춥거든요. 서유진의 정갈한 필체로 쓰인 일기들이 강민혁의 눈을 찔렀습니다. 일기 사이에서 낡은 이름표 하나가 툭 떨어졌죠. 터널 사고 당시 강민혁의 가슴에 달려있던 바로 그 이름표였습니다. 이름표를 손에 쥔 강민혁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파편 같은 기억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지 가득한 터널, 차가운 자동차 금속의 촉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여자의 절박한 눈빛. 강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유진, 유진아. 강민혁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서유진의 이름이 흘러나왔죠.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강민혁은 유진이 위험하다는 본능적인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 김영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 소장님, 회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해안도로 쪽에서 차량 위치 신호가 끊겼어요. 카르텔 놈들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강민혁은 지체 없이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자신의 뇌가 기억하는 도로의 수치와 지형들이 입체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죠. 강민혁은 엔진음을 울리며 어둠이 깔린 해안도로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밤 공기가 강민혁의 뺨을 때렸지만 강민혁의 눈은 오직 하나의 목적지만을 향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번에도 내가 반드시 구해줄 테니까. 강민혁은 엑셀을 끝까지 밟으며 검은 바다가 넘실거리는 벼랑 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해안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서유진의 차량은
뒷바퀴가 허공에 뜬 채 위태롭게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절벽 아래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굉음이 차 안까지 진동으로 전해졌죠. 서유진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조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체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쏠리면 그대로 수십 미터 아래 검은 바다로 추락할 판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날카로운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혁이 모는 트럭이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와 서유진의 차량 뒤편을 가로막으며 멈춰섰죠. 강민혁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듯한 서유진의 차량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강민혁은 이마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마. 서유진은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강민혁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강민혁은 트럭 적재함에서 견인용 쇠사슬을 꺼내 자신의 차체와 서유진의 차축을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강민혁은 머릿속으로 차량의 무게, 중심과 가드레일의 지지력을 계산하며 가장 안전한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서유진의 차량이 뒤로 조금 끌려오는 소리가 났죠. 강민혁은 운전석 문짝을 뜯어낼 듯이 잡아당기며 서유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 손 잡아. 어서. 서유진은 조심스럽게 안전벨트를 풀고 강민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민혁은 서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내 땅바닥에 안전하게 눕혔죠. 두 사람이 바닥에 구르는 순간 서유진의 차량은 무게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뚫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물보라 소리에 서유진은 강민혁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죠. 강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억났어. 터널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났어. 미안해, 늦어서. 서유진은 강민혁의 젖은 옷자락을 붙들고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당신이 나를 잊었을 때 내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 강민혁은 서유진을 부축해 일으키며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차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서실장 김영준과 서동현이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을 향해 뛰어왔죠. 서동현은 어머니를 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김영준은 강민혁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민혁은 김영준을 향해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카르텔 놈들, 이번엔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제가 가진 설계 데이터에 놈들의 비자금 세탁 경로가 다 들어있어요. 사건이 정리된 후 한성그룹 본사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와 결탁했던 건설 카르텔 인사들도 줄줄이 포승줄에 묶였죠. 서유진은 회장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에는 강민혁이 지팡이를 짚은 채 서서 그녀와 같은 곳을 보고 있었죠. 서유진이 천천히 입을 열어 강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민혁 씨, 우리 이제 다 끝난 걸까요? 10년 동안 나를 옥죄던 그 무거운 짐들이 이제야 내려진 기분이에요. 강민혁이 서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진 씨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할 시간이에요. 서유진은 강민혁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 결정했어요. 회장직 내려놓기로요. 동현이한테 경영 수업 제대로 시키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릴 거예요. 강민혁이 놀란 눈으로 서유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평생을 바친 자리잖아요. 서유진은 강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라고. 나 이제 당신이 지어주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한 집이요. 강민혁은 서유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회장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며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죠. 약혼식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별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수백 명의 하객도 없었지만 서동현과 김영준 그리고 현장 식구들만이 모여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죠. 강민혁은 짙은 감색 정장을 차려입고 지팡이 없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재활 치료를 견뎌낸 강민혁의 다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어요. 서유진은 하얀 실크 드레스를 입고 강민혁의 손을 잡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강민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유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는 어떤 하중에도 견딜 수 있게 제가 직접 설계한 겁니다. 우리 사랑처럼요. 서유진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하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서동현은 민혁에게 다가와 쑥스러운 듯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민혁 씨, 아니,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우리 엄마 눈물 안 나게 잘 지켜주세요. 강민혁은 서동현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토목 전공이잖니. 기초부터 튼튼하게 잘 지키마.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별장의 마당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잠시 완공식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강민혁은 서재에서 도면을 검토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허리 아래쪽에서 시작된 서늘한 감각이 순식간에 발끝까지 퍼져나갔죠. 강민혁은 자신의 다리를 손으로 찔러보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제 겨우 다 왔는데. 강민혁은 책상을 붙잡고 일어나려 애썼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서유진이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오다 바닥에 쓰러진 강민혁을 보고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민혁 씨, 왜 그래요? 정신 차려봐요. 서유진이 달려와 강민혁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지만 강민혁의 다리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죠. 강민혁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서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진아, 다리에 감각이 없어. 수술 후유증인 것 같아. 파편이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나 봐. 서유진은 강민혁을 꽉 껴안으며 소리쳤죠. 괜찮아, 민혁 씨. 내가 있잖아. 당신이 내 다리가 되어줬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 강민혁은 서유진의 품에서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장애인 곁에서 평생을 보낼 수는 없어. 나를 떠나, 유진아. 이게 내 마지막 진심이야. 서유진은 강민혁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강민혁은 강민혁이니까. 우리 같이 수술받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당신은 천재잖아요. 안 그래요? 강민혁은 서유진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며 차오르는 울음을 삼켜보. 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병원에 연락했고 강민혁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어요. 창밖으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잡은 손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자존심이자 남해안의 지형을 바꾼 마린시티 완공식 날 아침, 행사장 뒤편 대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짙은 감색 정장을 차려입은 채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거대한 빌딩 숲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무릎 위에는 정성스럽게 다려진 바지가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 다리는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와 강민혁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혁 씨, 행사 시작 5분 전이에요. 준비됐어요? 강민혁이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나 그냥 여기 있을게. 휠체어 탄 모습으로 수천 명 앞에 서는 거 당신 체면에 도움 안 될 거야. 그냥 나 빼고 올라가. 서유진이 강민혁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계하고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건물이야. 당신이 없으면 이 완공식은 아무 의미도 없어. 내 체면? 내 체면은 지금 내 옆에 당신이 당당하게 서 있는 거야. 강민혁은 괴로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야. 한성그룹 회장이 장애인 소장이랑 결혼한다고. 당신이 쌓아온 명성이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서유진은 강민혁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려 눈을 맞추며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당신이 내 다리가 되어줬던 날들을 기억해? 이제는 내가 당신의 바퀴가 되어줄게. 그게 우리 사랑의 기초공사야. 자, 이제 가자. 서유진은 직접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문을 나섰고 강민혁은 그녀의 단호한 손길에 이끌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로 향했습니다. 완공식 무대 위로 서유진이 휠체어를 밀며 나타나자 객석에 앉아있던 수천 명의 내빈과 기자들 사이에서 일제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고 사람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무대 위에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죠. 서유진은 긴장한 기색 하나 없이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서서 장례를 조용히 훑어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건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진짜 집이 되기까지 자신의 온몸을 던져 균열을 막아낸 한 남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서유진은 휠체어에 앉은 강민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설계자이자 제 반려자가 될 강민혁 씨입니다. 누군가는 그의 다리를 보며 동정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가 가진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마음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성그룹 회장직을 사임하고 이 남자와 함께 평범한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식간에 행사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고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건네받아 마침내 입을 뗐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건물의 뼈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그 길을 함께 가준 이 여자의 진심이었습니다. 강민혁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광장에 울려 퍼지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서동현이 가장 먼저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현장 인부들과 시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완공식장은 거대한 감동의 물결로 일렁였죠. 완공식 직후 강민혁은 서유진의 간곡한 설득 끝에 신경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유진은 수술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을 맞잡으며 기도하고 있었죠. 서동현이 따뜻한 캔커피를 유진의 손에 쥐어주며 옆자리에 앉아 다독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요. 민혁 씨는 터널에서도 살아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분명히 털고 일어날 거예요.
서유진이 커피캔의 온기를 느끼며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런데도 자꾸 겁이 나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휠체어 타고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텐데. 서동현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듬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욕심 아니에요. 민혁 씨도 엄마랑 같이 걷고 싶어 했잖아요. 두 사람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왔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걸어도 돼요. 장장 8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복도로 나와 밝은 표정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술 성공적입니다. 눌려있던 신경을 완전히 복구했어요. 재활 치료만 꾸준히 받으시면 다시 걷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서유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서동현은 그런 어머니를 꽉 껴안으며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주도의 한적한 해안 마을에는 작고 예쁜 2층 목조주택이 완공되었습니다. 강민혁은 이제 지팡이도 없이 두 다리로 당당하게 서서 마당의 나무들에 물을 주고 있었죠. 서유진은 밀짚 모자를 쓴 채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아 나오며 강민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혁 씨,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서 점심 먹어요. 오늘 동현이가 내려온대요. 강민혁이 허리를 펴고 환하게 웃으며 서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동현이 녀석 회장되더니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고기 좀 구워야겠네. 두 사람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강민혁이 직접 만든 나무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인생이라는 가장 튼튼한 집이라는 문구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죠. 서유진은 민혁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창밖의 평화로운 바다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민혁 씨 고마워요. 내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줘서. 당신이 지어준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요. 강민혁은 유진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의 눈동자를 깊게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이 집이 비로소 완성된 거야. 우리 이제 무너질 걱정 없이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노을이 지는 제주 해변의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재난도 어떤 음모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두 사람의 단단한 사랑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영원한 평화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험난한 고속도로 터널에서 시작된 두 남녀의 질긴 인연이 제주도의 잔잔한 파도 소리 속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았습니다. 무너지는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던 그 절박한 순간들이 결국 인생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정직한 건축물을 세우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네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등졌던 천재 공학자와 화려한 성공 뒤에 외로움을 숨겨왔던 여회장. 두 사람이 겪은 수많은 음모와 시련은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설계도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도 집을 짓는 과정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고 때로는 거센 비바람에 골조가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사연 속 두 사람처럼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간다면 그 어떤 재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행복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도 오늘 사연처럼 따뜻하고 견고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